오늘은 6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난 거의 한 달여 동안에 각 당의 소위 그 지도자 선출이죠. 그러니까 당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선택된 소위 대표들이 이 대통령 후보로서 경합을 하고 공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 투표라고 해가지고 소위 이틀 동안에 34%가 넘는 소위 투표자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6월 3일 전 국민이 투표에 사실 유권자들은 참여를 했죠. 그래서 79%가 넘는 참여율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결국은 바른민주당이죠. 대표 되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49%가 넘는 득표율로 김문수 후보 약 41%가 조금 넘는 투표율을 약 8% 이상 차이를 두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각 당은, 그러니까 소위 이준석 당, 또 그 외에 민주노동당 당, 이런 후보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득표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양당 제도 하에서 경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리고 어쩌면 선두주자로 나섰던 이재명을 꺾고 김문수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재명 시대로 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후보자들이 서로 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 시대를 맞이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난 선거 기간 동안은 두말할 필요 없이 고도의 대립과 투쟁, 그리고 갈등 속에서 정치가 구현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분열을 종식시키고 소위 정당 공천에 의해서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되신 분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여야를 다 떠나서 생리적으로 정치는 우리가 흔히 생물이라고 그러고,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 쟁탈입니다. 정권을 잡아서 자기들이 펼치고 싶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치 실현의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야당 입장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과 그 세력을 뿌리 뽑아가지고 다시는 국민 앞에 총칼을 들이대는 소위 군사 쿠데타,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시대가 오지 않도록 국민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심판을 해달라고. 그러나 국민의힘 편에 섰던 김문수 후보는 도덕정치 구현을 외쳤죠. 그 스스로가 지난 공직생활 동안 국회의원을 3번 하고 도지사를 2번 했으니까 충분히 도덕성 검증을 받았고, 그 가족 전체가 소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는 수신, 몸을 닦고 가정을 제가 편안하게 하고 결국 통치를 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놓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마는 결국은 내란이라는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이라는 성격으로 이재명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본인도 국민을 향해서 선서했듯이 태평의 시대, 소위 화합의 시대,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통합의 원리는 뭔가? 분열을 통합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기는 가장 핵심이 고전 논어 속에 나옵니다. 아주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화이부동이라는 논리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라 그랬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틀렸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이 대립하고 적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는 옳은데 틀렸다고 한다고. 그러나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협상을 하고 배려를 하고 또 협치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죠. 세대적인 갈등이라든지 또는 정치 이념의 갈등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투쟁으로 갈 필요는 없다. 화합의 시대를 열자. 이게 다당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의 정치 형태예요. 소위 내각을 구성할 때 자기가 소속된 정당만 가지고는 내각 구성이 안 됩니다. 또는 소위 정치 참여 폭이 좁아요. 그럴 때 여러 당과 연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가 국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각 당의 의견이 종합해가지고 그들의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더 완전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전부 지지하는 정당 형태의 내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연립내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흔히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정치체제,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또 계획경제를 수반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그것을 우리가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는 결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정치 형태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하는 정치 이념이 서로 대립해가지고 극도의 불안한 정치 체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 개발하는 제도들이 하나는 소위 민주사회주의라는 제도, 자유라는 귀한 가치를 공유하지만은 평등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결합된 민주사회주의, 그 정치 이념을 창안해내기도 했고 또 너무 방종, 자유가 많다 보니 오히려 불평등이 생겨나고 여러 형태의 차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를 제쳐하는 제도가 생겨납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사회주의냐 하는 이런 정책이 되죠. 그래서 하나는 사회민주주의,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정치에는 반드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해 갈 수는 없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종합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그 마지노선상에서 정책을 구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했냐 못했냐는 심판을 4년을 거쳐서 대부분
총선도 하고 대선도 하고 또 지방자치선거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직접 선거의 형태를 띠는 것도 있지만 간접 선거를 띠는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헌법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부터 나온다. 그럼 국민이 전체 주권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투표라는 형식을 거쳐서 선거라는 제도를 거쳐서 자기 정치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앞으로 전 국민적 염원이 담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한 87년 6.29 선언 후에 37, 8년간 정치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해놨더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권력이 대통령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내각제는 나라들에는 총리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어요. 국회는 또 대통령이 해산할 수 있고 동시에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헌법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는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도 또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은 없어요. 그래야 이런 걸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권력 배분이죠. 지난번에도 선거에 논점이 됐던 것은 만일 의회가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그 법안이 합당하냐 안 하냐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걸 놓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돌려보낸다고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헌법을 어겼다든지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이번 같은 비상경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는 합리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을 중임이나 연임하는 4년씩 5년을 1년 단축하고 4년씩 단축해가지고 연임이든 중임이든 두 차례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 바꿔 말하면 대통령은 외교권하고 국군 통수권만 갖고 나머지 내치는 국무총리가 전임해서 전담 맞는 그런 정치제도가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개헌의 골자들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종식해야 됩니다. 갈등이 증폭돼가지고 대립 상태가 유지되면 계속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지금 세계는 엄청난 새로운 질서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 도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다자협상, 무역에 있어서 WTO 체제라고 있죠. 자본이나 자원이나 노동이나 금융이나 모든 상품, 원자재가 자유롭게 이동을 해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가 2기 집권하면서 펄스 아메리카주의를 어게인 아메리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미국이라고 했어요. 국제 질서가 위협을 받고 동시에 도전받고 있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깁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등 여러 형태의 무역 질서가 큰 시련을 겪고 있어요. 더군다나 주둔비 상승 같은 것. 우리나라처럼 한미동맹 속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는 주둔비를 보통 많이 올리겠다고 쉽게 말하면 위협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자주의가 양자주의로 바뀌어버렸을 때 결과는 자본이나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급, 소위 공급망 파괴가 일어난다. 상품을 만들 때 자본이 있어도 자원이 뒤따라와야 되고 기술이 뒤따라와야 돼요. 근데 자원이 제한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화를 거쳐서 제품이 완성되는데 한 가지만 못 들어오면 모든 공장이 쉬어야 됩니다.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IT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으로 히토리라는 게 있어요. 약 70%를 중국이 생산해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관세를 막 높이니까 중국이 이 자원을 제한해버려요. 특히 미국과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필요한 자원의 공급이 중단돼 버립니다. 공급망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위기관리를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자국 실리를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다자질서 속에서는 서로 자유로운 이동이 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던 모든 생산 시스템이 경우에 따라서 중단해버리는 위기의 시대를 만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제 경제가 1% 성장 시대,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정치가 이제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지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는 분열에서 통합의 시대로 지향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이상 이데올로기 같은 낡은 시대의 틀 속에서 깨어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데올로기란 일종의 정치 이념인데 그건 허구예요, 허구. 허상을 둘러쓰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살아가야 할 이 시대에 어느 독점 권력이나 국가가 세계 질서를 해방한다고 해서 거기에 말려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주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치도 국익을 대변하는 정치 시대, 화합의 시대, 배려의 시대, 용서의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게끔 정치가 앞장서 통합과 화합과 서로 양해와 서로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여름이 벌써 우뚝 무르익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가 전에도 약속드렸지만 저는 한 200개 정도 유튜브 방송을 마무리 질 생각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면 또 전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매주 한 번씩 하던 이 방송을 이제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제가 만들어지면 그걸 방송해서 애청자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고 서로 교류하는 이런 시대를 열어갈까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다른 곳에 공급해 주신 여러 지지분들, 동지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